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1967년에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을 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7년 동안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7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국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문을 쓰고 또 책도 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동서독 관계에 대한 글을 쓰고 그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동서독 관계와 남북한 관계를 계속 비교 연구하게 됨으로써 마치 통일 문제 전문가인 것처럼 되어서 제가 그동안 평통자문위원도 하고 또 대통령 자문 21세기 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정책기획위원이라고 바뀌었습니다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그리고 지금 행정대학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런 데 나와서 통일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되나 하면, 참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고들 얘기를 하면서도 지구상에 18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같은 민족이 싸우고 분단되어 있는 것은 지금 중국과 한반도 남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분단된 나라들이 이미 통일을 했죠. 베트남이 통일이 됐고, 예멘이라는 나라가 통일이 됐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이 안 된 것이 중국과 한반도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커다란 대륙과 조그마한 섬 대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그렇게 분단된 것으로 중국 민족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발전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에 비하면 허리가 두 동강이 딱 난 한민족이야말로, 한반도야말로 이것은 민족이 생존하는 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발전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자주 질 높은 삶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호의호식하는 것만이 그게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그러는 가족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선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이 오거나 구정이 닥치면 먼 북녘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짓는 분들이 1천만 이산가족이라고 하고 그렇게 많고, 또 공비가 나왔다든가 그 밖에 북한의 여러 가지 핵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질 높은 삶을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들이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할 때, 우선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또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들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의식조사, 국민들의 의식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 참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1991년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의식조사에서 남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남북한 간에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는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제교류 활성화, 그것이 25%나 되고 문화교류 확대, 이게 17.5%나 됩니다. 그러니까
교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42.5%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반은 조금 안 되지만 남북한 간의 교류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내다봤던 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데, 남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뭐냐?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기대하는 바 없다. 그것이 24.1%고 상호 교류 및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개인적인 상호 교류 및 협력인데 이건 2.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남한하고 북한하고 유엔에 가입하면 어떻게 교류나 협력 같은 것들은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서도 내 개인적으로는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통일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한편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통일돼도 나하고는 직접 무슨 큰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통일 문제나 이런 것과 연관져서 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때 또 쌀 문제를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을 주기 이전입니다. 1991년 가을이었으니까 거기 보면 남한의 쌀이 북한에 수출될 경우 적당한 가격은 얼마로 하는 것이 좋겠냐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국제 시세보다 다소 싸게 해야 좋다 이러는 사람들이 44.6%고, 그래도 국제 시세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분들이 38.2%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국제 시세대로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82.8%예요. 그때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겨우 6.2%가 북한에 쌀을 무상으로 제공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무상으로 북한에 쌀을 제공하는 결정이 내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왜 무상으로 주느냐고 얘기를 했고, 또 북한에서 거기다가 우리 쌀을 싣고 간 배에다가 인공기 달라고 하는 문제 혹은 사진 찍은 문제 이런 걸로 우리 쌀 인도하던 분들을 억류했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하면서 정말 북한에 쌀을 제공하는 이 문제만큼은 상당히 인심이 박하구나.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 통일시대의 불교인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것과 연관져서 정말 우리는 아주 마음 탁 열고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통일 문제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되는 공연물밖에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거기에서 동서독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들이 어떻게 통일되었나 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독일 가서 처음 독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독일이 빨리 통일이 되겠니? 아니면 한반도가 빨리 통일이 되겠니? 그리고 물으니까 독일 사람 100이면 100사람, 만이면 만 사람 모두 그야 물론 한반도가 빨리 통일이 되지 그랬습니다. 왜? 독일은 통일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독일은 통일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인데다가 전쟁에서 진 패전국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4대 강국이 강제로 분할을 시켜놓으면서 너들이 다시 커다란 나라가 돼서 유럽의 평화 질서를 깨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분단된 나라로 농사나 짓고 살아라. 그래서 조그마한 나라로 그냥 조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분단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누구 하나 통일 얘기를 하질 못했습니다. 왜?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사람이 통일하자 그러면 당장 이 녀석 벌을 받고 있으면서 네가 통일을 하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하고 주변국들이 제재를 가하고 방해할 테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전혀 통일 얘기를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그렇게 학생운동이 심할 때도 어떤 학생 하나 통일 얘기를 구호로 내세우지 않았고, 또 서독 정치인들 그 누구도 통일을 자기네들의 정책 정강으로 내세우면서 크게 떠들어대질 않았습니다. 물론 먼 훗날 통일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을 입 밖에는 전혀 내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에는 통일원도 없고 통일원 장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통일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아주 현명한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분단되어 있어도 통일된 효과를 누리도록 하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분단되어 있어도 통일된 효과를 누리자. 그게 뭐냐?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단되어 있어도 통일된 효과를 누린다. 바로 그것이 인적, 물적 교류를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고 그러면 벌써 통일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1천만 이산 가족이라고 하고 또 이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북쪽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물론 허가를 받아서 간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물자가, 그러니까 상속된 물건을 보내준다거나 혹은 이삿짐 같은 것도 서로 물자를 오고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물자 교류인데 이런 것들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통일된 효과를 누리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바로 통일된 효과를 누리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서독에서 동독에다 대고 우리 인적 교류를 하자, 사람들 교류를 하자. 그러고서 많은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쪽에서 우선 연금 수혜 해당자들을 보내야겠다. 그러고서 노인네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연금 수혜 해당자는 누구냐? 남자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고 여자는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허가를 받아서 서독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산가족들은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전에 연세가 그렇게, 그분들이 거기에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독에서 연금수에 해당자 되시는 분들이 서독으로 오시니까 곧 동독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러나면 가셔서 안 오시면 더욱 좋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연금이 나가야 될 분들이 서독 가서 안 오시면 자기 나라 연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그 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물건도 보내주고 뭐 이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나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꽤 동서독 관계의 그 관계가 발전된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수학여행들, 학생들이 수학여행들을 가는데 서독에서는 동독으로 수학여행을 가면 여비들을 대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너들 가서 절대 북한 사람들하고 북한 어린이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혹시 북한이 아니죠. 동독이죠. 동독 학생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동독 학생들이 자기 나라 그 이데올로기, 이념이 가장 좋다.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러냐고 그렇게 듣고 오직 거기서 우리가 더 잘 산다든가 우리 체제가 더 좋다든가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가서 다 보고도 오고 그러면서 동서독 관계에 상당히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작은 걸음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걸음에 조금씩
접근하는 것이 작은 걸음이에요. 한꺼번에 뭐 하려고 하질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한다. 곧 말씀드렸듯이 독일 사람들은 통일을 할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얘기는 절대 하질 않고 조용조용히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 조금씩 접근하는 것은 마치 통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통일을 곧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래서 독일처럼 조금씩 접근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어떤 학자는 독일은 통일을 못하는 나라다. 통일을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조금씩 접근을 하는 것이고 바로 저것이 분단을 고착화하는 일인데 우리도 동서독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분단이 고착화되는 일이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없다. 우리는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하튼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저같이 조금씩 접근을 하자 하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그래가지고 언제 통일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하튼 독일처럼 조금씩 접근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선 저는 여기 불교 방송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불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선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조금씩이나마 보시하는 마음 그리고 자비스러운 마음 이것이 바탕에 깔리지 않고서는 저는 남북한 통일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독일은 후유증이 많고 통일 비용이 많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참 통일 잘한 겁니다. 통일된 이후에 독일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달라졌고 또 통일 이전에 동독 사람들이 생활 수준보다는 지금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독 그 주변에 있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은 동독 주변국들이고 옛날에 다 공산주의를 같이 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같이 하던 나라들 가운데 통일된 동독은 지금 생활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미래가 장래가 보이는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과거의 그 동독과 비슷한 수준에서 별로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독이 통일되기 전 동독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여행의 자유를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제도 개혁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선거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된 독일에서 과거의 동독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요구했던 이러한 사항들은 다 해결되고 지금 다만 동독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서독 사람들 같은 생활 수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서독 사람들 같은 생활 수준 그것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 사람들 간의 의식의 차이, 마음의 장벽 이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일이 잘 되었다 하는 얘기는 동서독 사람들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었다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 남북한이 통일된다 하는 것은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곧 그것이 통일입니다. 그것이 통일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들은 이념의 장벽을 헤어날 길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들이 통일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서양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완전히 냉전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냉전 체제다,
냉전이라는 건 아주 차갑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차가운, 이데올로기적으로 싸우는 것, 이런 것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동서양이 화합하는 이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이용을 해서 독일은 통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바로 이 시대를 통일 시대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마음까지 열고 그것을 통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꼭꼭 닫은 채 꽁꽁 얼어붙은 이런 이념 속에서 전혀 통일에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통일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독일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질 않았다. 통일원도 없고 통일원 장관도 없는데도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입에다 달고 다닙니다. 지난 여름에 아주 더워서 제가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기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한 10대분이 오르르 들어오시더니 야, 우리 더운데 냉면으로 통일하자. 그러니까 냉면으로 통일을 탁 하시더라고요. 응? 그리고 또 조금 있더니 남자분들이 오르르 들어오시더니 우리 더운데 맥주로 통일하자. 그리고 맥주로 통일을 탁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일 대역전 마라톤 대회, 통일 장사 씨름 대회, 통일 사이클 대회, 뭐 통일. 응? 통일을 입에다 달고 다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도 북한에 쌀을 주면 나쁘다고 야단들이라고. 응? 여기 제가 조금 전에 통계 알려드렸는데 6.2%.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에 북한에 무상으로 쌀 보내신 거는 저는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잘못 받은 북한이 잘못이지, 거기 그 인공기를 달게 하거나 거기에 뭐 그 사람들을 억류했다거나 이 우리들이 아주 순수한 마음, 김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생각하시기를 이것으로 혹시 남북 간에 커다란 진전이 없더라도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다만 우리들이 주는 것, 불교 정신으로 따진다면 물론 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주고 뭐 혜택이나 거기에서 뭐가 돌아오지 않아도 그만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우리들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을 북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사실 북한이 잘못 사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건 이 세상 누구도 다 잘합니다. 저는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동독 사람들이 아주 못 살았던 것을 보면서 야, 그러면 북한은 정말 못 사는 것이다. 이미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잘 살던 나라가 동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독의 경제 수준이 형편없는데 북한은 말해서 무엇하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동포라든가 혹은 북한을 다녀온 미국의 동포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사실상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보태주면 아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혹시 북한 동포들한테 알리기 싫으면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나 있지, 그걸 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그 뜻이 상당히 왜곡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그 마음은 북한 동포들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동서독 관계에서 제가 작은 걸음이 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87년에 동독의 그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호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서독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이미 1970년서부터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87년에 호네커가
서독에 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이제 동독 사람이 서독에 오는데 원 고향은 그 호네커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서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서독 그 젖경지대에 조그마한 그 포도주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고향 마을이 자기 고향이었었는데 그 고향 마을에 이 사람이 50년 만에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참 재미나는 일은 50년 만에 이 호네커가 찾아갈 때 자기 누이 동생이 거기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북한 사람들 같으면 물론 남북한 간에는 전쟁을 했고 동서독 관계는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다르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동독 통치자의 여동생이 서독 자기 고향 마을에 계속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이념을 앞세워서 남북한 간에 상당히 갈등, 경쟁, 대결 구조를 빚고 있는 우리가 상당히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배울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김일성의 누이 동생이 서울 혹은 자기 고향 마을에 살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정치인들만이 그렇게 만들었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범법 행위를 했다든가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해서 구속도 되고 사법 처리되는 이런 과정을 밟겠습니다만은 동서독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오빠의 일로서는 자기가 직접 잘못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잡혀 들어가지 않았던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남북 간에는 너무 심하게 이념으로 인해서 고립하여져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상당히 통일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보시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큰 공장, 땅, 집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만약에 우리 체제로 통일이 된다 하면 상당히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우리들이 즐겨 갖고 있는 폐물 같은 것도 갖고 있지 못한 북한의 일반 서민들을 우리들이 안고 같이 통일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보시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심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 통일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탈냉전 시대라고 하지만 탈냉전 시대라고 해서 뭐 달라진 것이 있냐 하면 이데올로기적 싸움은 없지만 경제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WTO 체제니 우루과이 라운드니 그래가지고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도 잘 살려면 이게 통일이 되고 남북한이 마음을 합쳐야 되는, 그런데 전혀 남북 간에는 사실 냉전 시대가 가버리고 바로 통일 시대가 왔다고 우리들은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바로 우리들이 분단될 때의 그 구조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면 야, 독일도 통일이 되고 소련도 붕괴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만 죽으면 통일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등장한 후 또 사람들 생각엔 뭐 그래도 북한이 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물론 김일성이가 김정일로 변하고 또 뭐 외국 기업들 낮은 선봉지구에 들어와서 시장 거기를 개방하겠다고 그쪽을 개방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짐이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변화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남한까지 적화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거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유민주주의 질서 그리고 자본주의를 하는 바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그것을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몇 가지 변할 수 있지만 정말 자기네들의 목표는 절대 변할 수 없고 또 흥미있는 것은 김정일이가 사망을 하더라도 북한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김일성이 사망하면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일성이 사망하고도 변함이 없죠. 또 김정일이가 지금 사망하고 나면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아도 지금 김정일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집권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딱 우리 남한하고 통일하자 그래버리고 말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집권해야 자기네들의 그 생활이 유지되고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요 근래 자주 야 김정일이가 아파서 그 공식 석상에 나오지 못한다더라. 주석직도 넘겨받지 못하는 모양이다. 뭐 등등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김정일이가 말이야 여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대 뭐 어쩌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아주 마음 터놓고 얘기하자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여자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 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잖아요. 또 주석직을 누가 하건 하여튼 통치는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런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가 너무 북한과의 관계 혹은 통일 문제 곧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여기서 다시 냉전 구조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다시 들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남북한 간에는 온 세상이 다 변해서 탈냉전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한 간에는 아직도 마음의 벽이 그대로 그대로 장벽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통일 얘기를 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는 물론 통일시대의 불교인의 역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통일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통일시대를 열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통일시대가 오는 것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6.2%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통일시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통일시대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시대에 맞는 우리들의 생활, 불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저는 우선 남북한 간의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마음의 문을 우선 열어야 이것이 통일이 되는데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한 간의 마음을 열기 전에 저는 우선 남한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한도 다 통합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북한까지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독일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 뿌리 깊은 기독교 사상 속에서 그들은 사랑이라는 것과 그리고
서로 화합해야 된다는 것과 이런 것들로 늘 서독 사람들끼리의 그런 화합의 장이 열렸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통일을 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열렸는데, 그리고 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되었는데, 바로 그때 동독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의 니콜라이 교회, 드레스든 이런 데서 많은 지식인들과 그 기독교인들이 먼저 통일에 혹은 그 동서독 간의 관계 개선에 여러 가지로 공헌들을 했습니다. 그쪽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들은 한반도에는 우리들이 그 종교의 뿌리를 찾자면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다니면서 어디 소풍을 가거나 혹은 수학여행을 가거나 의뢰 가면 큰 사찰로 가고 국보를 따져도 다 사찰들입니다. 그러면 북한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북한을 다녀온 독일 분한테서 금강산에 있다는 유점사 뭐 등등 여러 절들을 사진 찍어 온 것을 봤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스님들, 우리 남한의 사찰에서의 스님들과 같은 그런 스님들이 아닙니다만, 그러한 절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정말 문화의 뿌리는 마찬가지라구나. 응? 문화의 뿌리는. 그래서 바로 우리 불교인들은 우리 남북한 통일을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통일은 남북한 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마음의 벽을 여는 그것보다 우선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 남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나서 통일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북한과 통일해야지, 북한과 교류를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만 가지고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남한의 쌀이 북한에 수출될 경우 그 적정한 가격이 얼마였으면 좋겠냐 할 때 국제시장 가격 그거 정도 돼야 된다는 건 사람들이 대개 82.8% 이제 그러니까 시세보다 다소 싸게 한다, 그리고 시세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무상으로 한다가 6.2%나 되는 바로 이걸 보고서 야, 이건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북한을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은 적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한편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야, 그래도 남한이 좀 잘 싸니까 맏형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들을 곧잘 합니다. 그러니까 맏형의 역할을 하면서 그 국제시장 가격하고 똑같이 쌀을 판다고 그러면 그건 맏형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 흥부 놀부전에 놀부를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은 물론 따귀까지 때리고 뭐 그랬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국제시장 가격만큼 쌀값을 받았다고 만약에 그러면 누구라도 놀부는 그건 형다운 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더 영악해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요즘 애들은 얼마나 영악합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왜 통일을 하려고 하냐고 그래요. 응? 그리고 북한 못 사는데 왜 우리가 다 그걸 대줘야 되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우리들이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라도 자꾸 그래도 우리가 좀 나으니까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지, 이 세상에 북한을 도울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북한 당국자들과 북한 사람들과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북한 동포들을 돕는 그런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음으로써 그때 북한 사람들과 통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일 얘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만 엊그제 신문을 보면서 또 재미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흥미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윤희상 씨라고 전 1967년에 동백림 사건으로 여기 우리나라에 오셔서 재판받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이제 다시 독일로 가셨던 아주 정말 우리나라 분으로서는 외국에서 큰 명성을 떨치는 음악가가 한 분 계셨는데 베를린 대학의 윤희상 씨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독일이 기독교 사상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문화 속에 있고 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독일 사람들이 많은데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불교식으로 치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저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난 음악가도 불교식으로 또 장례를 치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은 독일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애도하는 그분이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내 선조들이 계속 믿으시던 그런 뿌리 깊은 종교 또 거기에 대한 향수로 그분은 향수라고 할까 아니면 뭐 다른 뭘 표현을 또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통일 문제도 바로 불교인들이 불교 사상 중에 가장 큰 보시와 자비심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것으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불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리라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통일 문제를 불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해 보려고 사실 생각을 안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교 방송국에서 제가 통일 문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특강을 하니까 통일 시대의 불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길래 제가 그냥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면서도 바로 우리들이 마음을 여는 것이 통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는 아주 이런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여러분들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예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